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EBS 교재 84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까지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이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 모두는 일정한 강제성이 요구된다.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예. 누군지 여러분 짐작이 되나요? 예. 니부어입니다. 사회윤리를 주장했던 니부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거에는 개인윤리에 치중을 했어요. 즉 개인이 착해지면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당연히 착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렇게 착한 도덕적인 개인이 모여도 그가 속한 사회,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착한 도덕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 플러스 어떤 사회의 제도, 시스템, 그게 안 되면 강력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글을 통해서 니부어는 이 사회윤리를 강조한 겁니다. 니부어. 자, 그러면 니부어의 입장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인간 지성과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인 치매 균등이 실현된다. 자, 인간 지성.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높이고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 균형이 실현된다. 되면 좋겠죠. 그러면 사회윤리가 굳이 필요 없겠죠. 집단 간의 힘의 균등은 강제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니부어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만나볼게요. 개인의 도덕적 자각은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렇죠? 니부어가 여러분들 가장 실수하는 게 그러면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 안 할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한데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 사회 시스템을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바꿔놓으라는 게 니부어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맞죠? 3번.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의지. 왜냐하면 이 강제력만 갖고는 절대 안 되고 그 강제력에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또한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와 진비 없게 되죠. 그래서 선의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강력한 사회제도 강제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니부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즉, 요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단이 강제력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5번.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건 이러한 강제력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니부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갑을은 서양의 사상가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비판. 자, 을이
갑에게 비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볼게요. 이제 갑과 을이 각각 누군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민주적 제도를 위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철학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 체제로서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의하는 방식을 정치적 정의의 1차적 주제로 삼는다. 자,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롭게 삼을까? 그거의 핵심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민주적인 제도를 위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절차적 정의를 제기했던 롤즈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갑은 롤즈 공정한 조건에서 어떤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롤즈는 주장했고요. 요 글은 그런 의미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을 볼게요. 정치적 평등주의 목표는 지배가 없는 복합평등, 복합평등, 바로 나왔네요. 복합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더 이상 굽실거릴 필요도 없는 사회, 더 이상 무시무시한 공포도 없는, 더 이상 지고한 강자도 없는 사회, 그리고 주인도 노예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런 사회가 정치적 평등주의의 목표가 된다. 복합평등을 주장한 왈처의 주장이네요. 자, 문제는 왈처가 롤즈를 비판하는 그런 점이죠. 그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이한 공동체의 상이한 분배의 원칙들이 수립되어서는 안 됨을 모르고 있다. 자, 이렇게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왈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됨이 아니라 왈처는 이런 걸 주장했고 2번 공동체의 역사, 문화가 배제된 정의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왈처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영역별로 기능별로 거기에 맞는 세무화된 정의를 만들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건 지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롤즈는 절차가 공정하면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결과가 조금 달라져도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절차적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노직과 함께. 근데 이러한 건 큰 틀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든 건데 왈처는 그걸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라고 롤즈를 비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네요. 3번 어떤 사회적 가치들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도 정의로울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아니죠. 실제 롤즈는 소득, 부, 사회적 가치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로 가는 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왈처와 롤즈를 비판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정의의 원칙들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기 위한 것. 롤즈가 이걸 모를까요? 롤즈도 이건 알고 있겠죠. 자, 5번 사회적 가치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아니죠.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고유한 영역에 제한돼야 된다. 이걸 넘는 그 순간 그것을 지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왈처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롤즈와 왈처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표시를 한 학생은 자, 부분적 정의 죄송합니다. 자,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부 등의 분배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는 몫을 분배받게 되면 싸움이 생긴다. 다른 하나의 부분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서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름을 찾을 수 있는 법은 만일 한 사람은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은 해악을 당할 경우 그 해악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그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자, 3번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하는 건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 정의는 공적인 법을 지키는 거고, 특수적 정의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있죠. 분배적 정의와, 그래서 요 특수적 정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설명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알고 각각 풀어볼게요. 맞게 표시한 거죠.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 행복을 지향하는 법과 관련된 거다. 법과 관련된 거. 예. 갑, 을, 병 세 사람 맞네요. 일단 병하고 무는 아니네요. 두 번째, 부와 명예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그쵸? 각자의 목에 따라 분배된다. 이게 맞죠? 그럼 바로 답은 정 4번인 거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 나머지 볼게요. 이득과 손실 사이의 정의는 기하학적인 비례. 자, 교정적 정의는 기하학적이 아니라 산술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네요. 자,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진술. 자, 요런 유형의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갑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도 이해해야 합니다. 갑과 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이 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전혀 가치 없기 때문이다.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복법이다.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칸트의 주장입니다. 을 볼게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은 모든 법령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만일 형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해주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와 그 외 일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예, 벤담의 주장입니다. 공리주의. 그럼 여러분 여기서 B는 칸트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이야. 요걸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갑이 칸트, 을이 벤담입니다. A는 칸트만 해당되는 거죠. 자, 형벌은 교정과 본보기의 교정, 바로 잡는 거, 본보기의 방식으로 작용돼야 한다. 예, 이거는 칸트가 아니라 벤담 C에 해당되겠죠. 2번 칸트, 형벌은 최대한 효과적이면서도 관대하게 집행하다. 자, 효과적이면서 관대하게 집행하는 것도 역시 벤담의 주장이에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을 받는 그 가해자도 고통이 증가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형벌은 관대하게 최대한, 그래야 고통이 적으니까. 역시 벤담의 주장입니다. 자, B 공통점 만나볼게요.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공적 정의가, 자, 형벌을 집행해서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된다. 이건 칸트도 예스, 벤담도 예스 하겠죠. 예, 3번이 정답 같네요. 나머지 볼게요. C 이제 공리주의,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된다. 맞죠? 근데 역시 칸트도 형벌은 범죄,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너 똑같이 사형, 이렇게 얘기하잖아, 칸트도. 그래서 이건 C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B, 공통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5번 C,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을 형벌의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C는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방이 목적이죠. 공리주의는 왜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행복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여러분들 교정적 정의에 대한 실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이어서 오늘 이제 여러분 교과서 100쪽에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이제 요 단원을 하면 3단원이 끝납니다. 3단원의 제목이 국가와 시민의 윤리예요. 즉 이제 국가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 정의를, 그 절차를, 그 과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정적 정의 처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럼 국가의 시민은 어떤 의무를 지니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국가의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권위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이 어떻길래, 인간의 본성을 또 한번 이해하고, 자, 동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동양에서는 천명, 하늘의 명을 국가가 임금이 실현한다. 공자 배울 때 한 번쯤 언급했던 것 같은데, 국가의 의무,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EBS 교재 89쪽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BS 교재 89페이지. 국가와 시민의 윤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시민윤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윤리와 사상 안에 그 시민윤리의 영역이 이제 포함됐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민이 지켜야 될 윤리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 국가의 권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권위란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라 힘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국가의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명령을 내리죠. 국민, 사람 한 사람한테 뭐뭐 해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이 만든 헌법부터 법을 지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죠. 왜? 그 국가가 내린 명령이라고 인식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의 권위는 시민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얀마 사태 같은 게 그런 거죠. 국가의 권위를 강제로 무력이란 걸 사용해서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는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을 때 의미가 있고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권위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있는데, 먼저 국가와 시민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가가 시민보다 위에 있다, 아니에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고, 따라서 국가가 시민보다 더 위에 있고 군림하고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시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또 시민이 하잖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조세의 의무, 이런 걸 하듯이. 또한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그렇죠?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역시 국가의 역할을 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이제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고, 자연재해나 그런 게 입었을 때 이제 국가가 시민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결국 오늘날 국가와 시민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제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국가라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 이 국가에 왜 국민들이 복종해야 되느냐, 국가권에 대한 정당성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유교, 그쵸? 공자, 들었던 얘기 또 반복되는 게 있어. 플라톤도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사회계약론은 공통사회 볼 때 배웠고 공리주의도 다 배웠을 거야.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국가의 권위 정당성에 대해서 유교는 자,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래서 천명 하늘 예. 하늘이 명령한 거다. 천명. 예. 명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이거 다시 한번 예. 중간자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그 중간에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가 유교적인 어떤 자연관이었고 인간관이었는데 당연히 임금도 이 하늘과 땅의 중간적인 역할을 그래서 천명을 수행하는 역할이 군주의 역할 그래서 하늘의 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그래서 충과 효를 강조했던 결국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도 당연한 거이듯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국민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라고 유교에서는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플라톤 사주덕 배웠죠. 개인이 타고난 기능은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즉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덕을 통치자는 지혜를 잘 발휘하고 군인은 용기를 발휘하고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해. 이걸 어디서 발휘해요? 그쵸? 국가 안에서 이렇게 국가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발휘하면 그게 결국 정의로운 국가다. 그래서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덕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이 타고난 기능, 지혜면 지혜, 용기면 용기, 절제면 절제를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통치하는 건 따르는 게 왜냐하면 철학자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통치를 잘하는 철학자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플라톤이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정의 배울 때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죠. 또 한 번 얘기하네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 또는 다른 말로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죠. 결국 인간은 혼자 살기보다 함께 모여 사는 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든 게 사회고 그게 국가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정치적인 형태로. 그래서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어떤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치 공동체 국가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게 맞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겠죠. 자,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동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전제로 할 때 시민들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약육강식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을 보존하는 게 어려우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권한의 일부를 국가라는 시스템에 넘겨줌으로써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각 개개인들이 넘겨준 그러한 시스템을 국가가 잘 운영해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결국 사회고 국가. 그것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결국 국가를 전제로 할 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리주의. 국가의 권위를 따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공리주의에서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게 개인의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추가로 여러분들 이제 국가 권위 정당성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 자연스럽게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입니다. 예, 90쪽 이어서 계속 할게요. 예, 쭉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복종하는 게 의무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또 나옵니다. 공자, 맹자, 묵자. 이제 한비자는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수 있는데 정약용 또 나왔죠. 볼게요. 공자, 맹자. 자, 육아의 대표적인 동양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 공자, 맹자는 민본주의, 그쵸, 백성이 근본이다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덕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통치를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 맹자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항상 해야 도덕적인 삶,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항산을 만들어주는 건 누가? 국가가. 그만큼 동양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자, 맹자, 육아에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본주의, 항산, 항심, 덕치 이런 말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자하면 겸해설이죠. 차별 없는 사랑, 무차별적 사랑 같은 말이에요.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즉 겸해설. 그러니까 묵자는 좀 더 나가서 내 나라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겸해설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비자. 자, 한비자는 여러분들 법가 사상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다시 할게요. 한비자나 순자의 공통점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이거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선하게 만드는 것이. 따라서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덕보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한비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엄격한 법을 해서 통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가 이 법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법가 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듯 한비자는 국가는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자, 정약용. 자, 그 목민심서를 쓴 사람이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동양에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며 노약자나 빈자를 돌보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즉 동양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자나 맹자, 묵자, 한비자, 정약용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의무와 역할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 왕이 정치를 잘하는 걸 왕도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왕도 정치는 도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즉 백성들을 강력한 법이나 무서운 형벌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게 진정한 왕의 정치다. 그래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것을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덕과 능력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기용. 그러니까 왕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역성 혁명이라고 하는, 왕이 이러한 덕치를 펼치지 못해, 도덕과 예의로서 정치를 못해, 그러면 과감히 그러한 왕도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맹자가. 자, 지금까지는 이제 동양에서의 어떤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서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자, 서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자, 먼저 홉스, 로크, 루소 요 세 사람은 사회 계약론자의 입장에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자,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사회 계약이 이루어지죠.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 서로 싸울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나.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 줘? 그래, 국가라는 제도가 해결해 줄 것이다. 즉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 안에서 그게 가능하고 국민들 그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본성을 지닌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들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다 그러면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롤즈 또 나오네요.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얘기했죠. 자유를 주장하고, 두 번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최소수혜자이죠. 최대의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때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역시 2번치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롤즈는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양에서 그럼 국가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역시 롤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학습으로 자료 플러스 보면 여러분 EBS 교재 91쪽인데 홉스와 로크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홉스 만인은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에선 서로 약육강시 힘센 자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개인이 생명과 재산, 질서를 보호, 유지를 맡기는 거죠, 권한을.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을 국가에 두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역할까지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가냐면 시민 불복종, 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자, 현대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공동체들이 합법적으로 그 법과 제도, 룰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민주 시민의 자세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시민들아 불복종, 복종하지 마라. 즉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에 저항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왜 나왔을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국가의 명령에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때 저항할 수 있냐? 그걸 아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오늘날 민주 시민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 핵심으로 민주정치 사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재산, 인권들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증진,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재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 공원,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설 국가가 만드는 거, 뭐 지하철, 고속도로 이런 게 다 공공재죠. 이런 건 개인이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국가가 이걸 전담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주시민이 이런 권리만 있느냐? 의무도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의무가 국방, 납세, 교육, 그다음에 정치 참여, 그다음에 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요 네 가지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중요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시민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 주체로서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 저항할 수 있다. 자, 분명히 시민과 국가는 계약을 했어요. 서로를 조화롭게 도와줄 수 있게. 그런데 정부와 군주가 그걸 어겼어. 그래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눠. 그럼 시민들은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분명히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이걸 이제 민본주의라고 계속 불러왔습니다. 이런 민본주의 하에서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근본을 탄탄히 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임금이 가장 가볍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이러한 민본주의의 백성은 군주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군주가 부여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며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때는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 역성혁명 누굽니까? 예, 맹자. 다른 말로 방벌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걸 민주 시민의 참여와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성혁명은 고대 중국의 정치 사상으로 왕조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성씨를 교체한다. 성을 교체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은 같은 성씨 자식 손자들이 계속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뜻을 못하면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그 성씨를 갈 수 있다. 즉 리더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시. 이게 이제 천명 하늘의 명을 군주가 거역했으니까. 그리고 백성의 근본인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시민 민주주의 어떤 이제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모든 것에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죠.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하게 하는데 그런 국민의 선출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 못할 때 대의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출된 대표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이 모든 국민의 어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슈퍼맨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 해당 전문 분야는 잘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그래서 여러분 실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고요.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노동자 출신도 있고 다 그런 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00명이 그러면 다 할 수 있느냐? 못해. 그래서 오늘날 시민에 의한 통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고 최근 많이 나오는 게 민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 이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이런 게 이제 민주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거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데 함께 시민들이 하고요. 뭐 공청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이건 선출직으로 국민의 대의자, 뭐 국회의원이든 또는 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뽑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잘 못해.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인원을 선출직 뽑은 인원의 임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그게 뭐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인데요. 요거는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의 그 국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보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고요. 재판 역시 재판관, 뭐 검사, 변호사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걸 듣고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걸 다
국민차별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들이 민주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들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때로는 불복종,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불복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때에 그럼 시민들은 불복종을 할 수 있느냐, 요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요 100쪽부터 나와 있는 국가와 시민윤리 마지막 국가의 권위와 시민의 의무에 해당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민 불복종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기출도 여러 번 됐습니다. 기출도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이 시민 불복종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민 불복종 내용 설명하고 이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